목사님이 보내준 베르사유 장미 봤어?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봤어요. 그 다음 거 못하고. 그래. 어땠어? 보니까. 그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건지 몰랐어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랑 그런 사건들은 알았는데 그게 프랑스에서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랬구나. 오케이. 좋았어요. 네. 그것만 안 것만 해도 우리는 이번에 아주 좋은 큰 수확을 거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또 어떤 걸 느꼈어요? 일부는 못 보고 일부만 봤고, 네. 둘 다 봤어요. 다 봤어? 그럼 얘기 좀 해줘봐. 그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단순해서 죽은 것만 알았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그쵸. 좀 신기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그게 그렇게 많은 일이 그치. 너무 신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걸 좀 복습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왜 이제 목사님이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제 요번 우리 제자 훈련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잘 갖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을 잘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또 하나 말씀을 보는 눈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보는 눈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통해서 또 뭘 보게 될까? 나를 보는 눈을 갖는 거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우리 복습을 한번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강의들 중에 몇 개 내용이 좀 틀린 게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먼저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어. 틀린 게. 다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단 1번. 일단 프랑스 혁명은 언제 생겼냐? 프랑스 혁명은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였어요. 18세기. 근데 1700년대인데 18세기예요. 이제 1779년도인가 6년도인가 내가 갑자기 또 헷갈리네. 이때 미국 혁명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780 이게 75년인가 보다. 그리고 1789년도부터 해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국 혁명이 또 있고요. 요 세 개를 우리가 좀 갖고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18세기였다. 지난주에 17세기인데, 그다음 또 하나는 영어로 썼는데 하나는 제네바가 다르다는 거. 지난주 거. 제네바랑 제노바랑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제네바. 근데 이건 제노바죠. 영어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네바는 스위스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제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면서 한때 공화국이었어요. 그래서 제네바랑 제노바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좀 제가 수정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사를 보는 눈을 통해서 제가 뭐 반복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근데 반복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질문을 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지난주 거를 좀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맞았다. 쏘리.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한번 인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성경의 내용이 성경에서 신약, 구약하고 신약이 있죠. 올드 테스트먼트과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 신약이 약 한 100년, AD 한 100년에
거의 성경의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근데 물론 요 전부터 이 시기까지 계속해서 누가 지배를 해요? 유럽 사회를 로마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기인 거야, 롬.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지배를 하게 되고 313년 기독교 공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가 이제 390년 뭐 이런 연도수가 있어서 밀라노 칙령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초대 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대가 돼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이 부분을 너무 약간 목사님 허접하게 설명을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약 313년에서 이제 390 몇 년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요. 중세. 중세 시대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늘려버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쏘리. 왜 얘만 안 지워지고, 한쪽 명령은 그럼 좀 더 길게 갈 필요가 있어요. 이제 중세 시대가 있고, 중세 시대의 끝을 대략 한 1400년대라고 하지만, 뭐 1493년? 뭐 이때로 한번 대략적으로 잡아봤어요. 왜냐면, 나중에 지도에서 보겠지만,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 이걸로 할까? 네. 지금 요런 지도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어디죠? 오스만 제국, 원래 여기 지금 요쪽이, 여기가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오스만 제국이 지금 중세 때는 여기가 어디냐면 비잔티움 제국이에요. 비잔티움. 그러니까 여기가 서로마 교황령이라고 한 데가 여기가 서로마 보여요 혹시?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게. 그런데 오른쪽이 동로마 시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라고 했는데 이제 서로마는 더 일찍 멸망을 했고 이제 동로마가 멸망을 해요. 동로마가 이거를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슬람에 의해서. 그럼 이 중세 시대에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중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꼽을 수 있는 게 뭐겠냐면 여기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잔틴 제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도 있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럽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유럽에 이슬람 문명도 들어왔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로마 이 교회 중심인 거 말고 이 앞에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다시 이슬람을 통해서 이슬람 문명권에 있었던 게 다시 유럽으로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로만 카톨릭 그냥 카톨릭하고 로만 카톨릭이라고 얘기해요. 구교의 영향이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종교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는 사람에 대한 인문주의가 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문주의 문화가 자연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고 이거는 이 긴 역사 속에 중세 이 중간에 이슬람으로 갔다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문명의 교류가 발생을 하고 그리스 로마로 갔던 문화가 다시 유럽 사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내리 속에 이제 어떤 게 꼽히오냐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동로마 전후로 이 비잔틴 제국이 점점 쇠퇴하다 보니까
이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뭐 신학자들이든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동유럽에서 동로마에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 유럽 사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서로마죠. 서로마. 지금으로 얘기한 서로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마, 이탈리아에 뭐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바로 르네상스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문주의 영향을 휴머니즘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휴머니즘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휴머니즘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인문주의라고 번역을 해.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요즘에 우리가 만약에 휴머니즘 번역을 하면 인본주의라고 또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다 뭐 이런 거고 인문주의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철학을 인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잔틴 로마 제국에서의 문명이 오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면서 이게 이탈리아에서 북유럽 쪽으로 물론 북유럽이라기보다 이제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뭐 프랑크 왕국을 했던 프랑크 왕국은 없어졌지만 프랑크 왕국이라고 제가 왜 하냐면 프랑크 왕국에 속해져 있던 나라가 세 군데가 있어요. 독일, 그런 다음에 프랑스, 또 하나는 뭐 오스트리아나 뭐 빈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곳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유럽 사회 자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프랑크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프랑크 왕국. 여기가 지금 이제 어디죠? 그 파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다른 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네덜란드도 여기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신성로마 제국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독일 부분이죠. 여기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됩니다. 요 밑에가 이제 빈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오스트리아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여기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교개혁에서 이게 나오는 게 제네바가 이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나오죠. 제노바보다. 종교개혁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각 도시마다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오늘도 설교 때 믿음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믿음. 어떤 걸 믿을 거냐. 그래서 당시에 어떤 걸 믿을 거냐 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것, 우리는 거길 계속 지킬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루터에 믿는 걸 믿겠다라고 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게 있었고, 또 칼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개혁주의 신앙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독립을 한다거나 이 서로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믿음을 지킬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종교 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전쟁에 발입하면서 결국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믿음을 떠난 결과를 갖게 되고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질린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꽃을 피우면서, 꽃을 피웠다는 표현이 웃기는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이 자리를 이제 중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준 게, 이제 인문주의를 넘어서서 이제 종교개혁 사상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가 꽃을 피워요. 합리주의와 계몽주의. 우리는 여기서 종교개혁을 배우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소위 근세 사회 근세라고 그래요. 근세. 아직 현대는 아니에요. 이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온 거는 가장 큰 결과가 뭐냐면요.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현대라고 하는 거는 모던이잖아요. 모던 영어로.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는 증거가 뭐냐면요.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급과 신분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오는 요 사이에는 뭐예요? 신이냐, 신 중심적인 사상이냐, 혹은 인간적인 중심의 세상이냐가 이제 여기서는 크게 대두가 되는 거죠. 합리주의는 뭐냐면요, 어떤 사상이 있어서 이제 이 계몽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성에 관련된 관점과 합리주의는 또 자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자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여기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이신론이에요. 신이긴 신인데 우리 사회에 들어오지 않는 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자연주의랑도 연관을 둬요. 그러면서 뭐냐면 인간의 종교성, 왜냐면 아직까지는 중세에서 근세로 완전하게 탈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아직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자연이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나 인간의 중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의 자리를 대체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자연과 이성은 결과적인 걸로 뭘 하게 돼요? 이제 믿음, 신앙 혹은 신학 이런 거를 이제 대체하게 돼요. 뭘로 대체를 할까? 과학이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친구들이나 목사님이 받은 교육은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믿음과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과학 중심의 과학이 논리적이다. 과학이 참이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 밝힐 수 없는 게 있거든. 과학이 밝힐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세상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세상이 처음. 사실 과학이 이걸 밝힐 수가 없거든요. 과학은 논리와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하는데 세상이 처음은 알 수 없잖아. 또 하나는 세상의 끝. 이건 세상이 알 수 없어. 왜냐하면 관찰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성과 과학의 가장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다 보니까 이성과 과학을 그러다 보니까 뭘 갖게 돼요? 전에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이성과 과학에 대해서? 성경. 이걸 또 다른 말로 계시. 하나님 말씀과 신학이 이 자리를 그리고 신학과 또 철학이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싫은 거야 이게. 성경과 이 신학과 철학, 왜냐면 이제 종교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인문주의 영향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성, 자연, 과학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걸 과학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신의 자리를 뺏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생각하는 게 이제 신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무신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어디 나왔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물론 신을 얘기하지만 이상적인 신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들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됐고 그 사람이 루소나 볼테르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이제 장자크 루소 말고 여기서는 이제 로크가 등장을 하죠. 로크는 경험주의고 아직까지 로크는 더 이 루소나 볼테르에 비해서는 로크는 좀 더 기독교 그러니까 유신론에 좀 더 가깝죠. 이제 루소나 볼테르는 이제 그 유신론적인 부분을 하지만 대체로 더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는 계몽주의와 이런 것들을 영향을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맞아. 지난주에 틀렸던 얘기 또 봐봐야 될까? 지난주에 틀렸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이제
계급에 관련된 얘기. 프랑스는 일단 왕이 하나 있어요, 왕. 왕은 이제 몇 시민권이 아니죠. 왕은 그냥 완전 절대 왕정이니까, 프랑스는. 이스라엘은 이제 1시민권이 갖고 있었던 분이 귀족이에요. 아니, 귀족이 아니라, 누구죠? 뭐라고 하지? 성직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비숍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이제 2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귀족들. 그리고 대부분 이제 3시민이 들어있죠. 근데 물론 이 3시민도 되게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르주아도 있고, 프로텔리아, 프로테스탄인가? 프로레탈리아, 그리고 프로레탈리아, 농노도 있고.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프랑스는 루소나 볼테르가 얘기를 하면서 신론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랑 부딪히냐면 왕권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왕은 누구냐? 또 하나는 성직자에 관련된. 왜냐하면 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터지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결과, 프랑스 혁명의 결과, 왕도 죽이게 되고 성직자도 죽이게 되고 교회 재산의 일부 몰수를 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귀족들, 그리고 이 3시민권에 들어가 있던 부르주아들도 너무 힘들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하면서 프랑스가 아주 위험에 빠졌다고 했죠. 그런 얘기를 잠깐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부터 그러면 다음 범위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냐면, 우리가 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려고 원래 했던 거예요. 자,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평등. 우리가 계속 평등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지난주에는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유신론자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봤고, 무신론자는 되게 많은 사람들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평등에 대한 걸 또 얘기를 하면서 그 평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평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평등은 국가가 주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개인은 평등한 존재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 사회가 평등에 관련된 거, 또 공정에 관련된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평등의 주체는 누구여야 될까요? 이게 더 낫겠다. 평등의 주체는 누구여야 될까요? 평등의 주체는 누구? 평등의 주체는 누구여야 될까요? 그럼 주체가 뭐예요? 주체. 평등을 누가 주어야 되는가? 네, 요 그림으로 보면서 평등은 누가 주어야 돼요? 평등은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을 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이라는 걸 하지 않는 지급하지 않으면은 서로에게 평등이 안 나온다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평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등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일단은 두 가지 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는 평등을 국가가 부여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평등을 주는 거야. 어떻게? 재산권 같은 걸.
예를 들면 일단 몰수, 그 다음에 쫙 뿌리는 형태로. 네, 그 실제로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없진 않죠. 네, 국가가 이제 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동의 자유가 없어. 근데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 거기 잘 있어. 우리가 줬으니까. 국가에서 그냥 준 거지. 부여하고 재산권도 그냥 통일되게 일정하게. 그 다음에 물건도 예를 들면 한 공장에서 다 만들어. 한 공장에서. 뭐 물론 한 공장은 아니지만 그냥 니네들이 다 그냥 만들어서 줘. 근데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나랑 서로 다른데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자. 너도 평등해지고 나랑 평등해지고. 근데 이 사이에 뭐가 발생을 해요? 평등해지려면은 항상 갈등이 발생을 해. 개인 간에는. 왜냐? 평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야. 개인이 자유하다라고 하는 이 정신은 어디서부터요? 이제 소위 얘기했던 아까 자연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인간은 다 개개인이 원래 평등은 그냥 존재였어. 그냥 그런 존재였어 원래. 근데 내 평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유권, 내 재산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자연권으로부터 시작하는 법. 그래서 법은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않는 영역에서 그냥 두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사실은 평등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자연권도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시장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막 극대화되고 막 기업의 어떤 수익이 커지지만 이 개인과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의 불평등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생기네? 이거 어떻게 하지? 국가가 개입을 해줘야 되나? 근데 시장주의자들은 아니야, 너 니네 개입하면 안 돼.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재원이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한계가 있다는 거, 한계. 어떤 한계? 하나님 밑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의 존재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속에서 개인은 자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평등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니까. 여기선 평등한 거야.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가 또 있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였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했던 얘기들 중에 지난주 거 복습일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긴 해. 기독교 정신에서 각자께 다르다야. 각자 다르다. 각자 다르다를 인정하는 게 뭐였어요? 감사 정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다르다, 그걸 인정하는 거가 감사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근데 무신론자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또 개인을 너무 강조하는 요즘 어떤 계몽주의 이후에 이런 것들은 또 우리와 또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개인주의와 국가주의 둘 다를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평등해. 그렇지만 각자 다를 수 있다. 감사정신이 있었어. 그렇지만 이 감사정신 이후에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예배정신. 그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예배정신은 뭐예요? 내가 각자 다르지만 그 영역에서 내가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겠다. 직업적 개발이 필요하죠. 직업적 개발. 이걸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이 소명의식은 이 자유시장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주의나. 근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달랐죠?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지난주에는 그냥 재분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나눔의 정신. 예를 들면 내가 많은 걸 갖고 있어. 근데 그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국가중심적인 평등론은 재분배 혹은 공동분배를 엄청 강조하죠. 근데 이건 자발적이지 않아. 자유적이지 않아. 근데 우리 나눔의 정치는 뭐예요? 기부와 헌금은 뭐예요? 기부와 헌금은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동시에 신앙의 양심이 있어. 이것들을 통해서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이제 다음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스타일 이거잖아요. 감사하는가? 예배 정신을 가지고 사는가?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기부와 헌금을 하는가? 이게 개인주의가 발달했을 때, 국가주의가 발달했을 때 그것들의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우리는 이 위에서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잠깐씩. 지난주랑 이번 주를 통해서. 근데 기독교 정신은 그런 부분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감사 정신과 소명 의식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던 22세기를 살아가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요.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볼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을 정립을 해야지 이제 그 다음 스테가 보여요. 뭐냐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다. 오늘 설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는요.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설명을 쭉 해주고 그 속에서 기독교 정신과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게 뭐 프랑스 그 숙제할 때 그 영상을 보고 난 프랑스 혁명 연표를 정리해보라고 해서 저는 영상은 볼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간단하게 프랑스 연표 정리만 했거든요. 그래, 그 연표 정리를 다 해보고서는 다시 한번 쭉 보니까 그냥 오늘 한 내용들 대충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뭐 대충 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뭐 이게 조금 더 새롭다 뭐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그냥 뭐 프랑스 혁명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다 정도? 네, 되게 중요한. 그 혹시 연표 정리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민수이가 나한테만 보내. 딴 사람 안 보내줄 거 나만 볼게.
그러면은 재원이가 이제 연표랑 이제 사건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일단 일반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리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 나는. 네, 그 차이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만 너무하시네요. 뭘 원래 그러는 거야. 딴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해, 재현이는? 세계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프랑스 혁명에 갖는 의미 같은 게 자유, 평등, 확인 그런 쪽으로 그 혁명의 구호로 내걸었기 때문에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꽤나 그걸 가장 큰 의미로 둔 것 같아서 조금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부러 옥사님이 일반 역사에서 얘기하는 바랑 기독교 정신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지를 일부러 좀 힘들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뭐 다 자라왔잖아.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서 말하는 걸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안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교회에 적용을 하게 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게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일본에는 못 다루지만 다음 뭐 기회가 되면 창조론이나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제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과학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배웠어.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워요? 아니야, 세상은 진화됐어.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회 거를 다시 흡수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부딪히거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그건 설교니까 그냥 교회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가게 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걸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뭘 했냐면 역사를 좀 보게 됐고 역사에서 해석하고 있는 어떤 사고관이나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세계에서 보는 눈에서부터 이제 나 혹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까지 다 하고 이제 수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만 안녕히 계세요.